안녕하십니까. 애동사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제13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보일러 운전 중 외부 부식에서 고온 부식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 때 배운 내용 중에 보일러 부식이 내부 부식과 외부 부식이 있었는데, 자, 외부 부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외부 부식 같은 경우는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필기시험 공부할 때는 이거 외에는 내부 부식입니다. 자, 요렇게 외워두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필답형이니까 조금 더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온 부식부터 한번 알아보면, 고온 부식이라는 것은 주된 발생 원인 그 성분이 뭐였어요? V, 이거 뭐예요? 바나듐 성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듐 성분이 몇 도씨 이상, 대략 한 500도씨 이상인데 이론 서적에는 450에서 한 500도씨 이상, 자, 이렇게 도시 이상이면은 발생을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듐 성분이 어떻게 되냐? 대략 한 500도씨 이상이 되면 이 바나듐이 산소와 화합하면서 뭘로 바뀝니까? V2O5. 요게 산소가 5개죠. 그래서 오산화 바나듐이 됩니다. 바나듐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 오산화 바나듐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금속 표면에 용융 부착되어 금속 표면의 보호피막을 이제 깨뜨리겠죠. 깨뜨리고 부식시키게 된다. 자, 그래서 어디를 부식시키느냐? 여기서 말하는 금속 표면이 뭐 있습니까? 연도 내부였죠. 연도 내부. 그래서 이 외부 부식에 고온 부식, 저온 부식이 있는데 이 부식들은 다 뭐예요? 보일러 동체 외부입니다. 즉 수부가 아닌 곳, 물이 들어있지 않은 곳이면은 연도 내부가 되는 거예요. 연도는 뭔데요?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곳이지 물이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은 외부 부식에 속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 부식은 어디였습니까? 보일러 동체 외부였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일러 안에 수부가 아닌 곳, 즉 수부 내부면은 내부 부식인 거고, 그 수부, 급수가 없는 외부라면 외부 부식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러니 연도 내부가 되는 겁니다. 연도는 뭔데요? 연소가스가 지나가지 급수 또는 보일러수가 순환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수가 존재하는 곳에 부식이 발생하면 내부 부식, 그 외적인 부분이라면 전부 외부 부식.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연도 내부에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부식은. 자,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이제 표면 부식이라고 해서 동체 외부 표면에 발생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주로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부식의 종류 하면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거는 외부 부식 중에서도 고온 부식, 저온 부식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일러 연소가스 또는 배기가스가 500도씨 이상이 되면 오산화 바나듐이 어떻게 금속 표면에 용융 부착되어 녹아서 들러붙죠. 금속 표면의 보호피막을 깨뜨리고 부식을 시키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고온 부식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저온 부식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자, 저온 부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그건 뭐냐? 황이었죠. 황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발생 온도는 주로 보면 150에서 170도씨 이하가 되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때 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산화황도 있고 삼산화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SO3라고 해서 산소 3개면 삼산화황입니다. 자, 삼산화황이라 부르는데, 자, 이 삼산화황을 다른 말로 무수황산 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무수황산인데 처음에 무수황산이 가스 상태로 존재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산화황, 무수황산의 노점 온도가 있죠. 노점 온도가
150도씨입니다. 자, 이 노점 온도라는 게 뭐였어요? 노점 온도는 다른 말로 이슬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기체가 액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노점 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연도 내의 온도가 150도씨보다 낮아져 버린다면 이 무수항상 가스가 뭘로 바뀌어요? 액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가스 상태일 때는 괜찮은데 액으로 바뀐다면 수분 H2O랑 화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화합하면 뭐가 발생되느냐? H2SO4, SO4. 자, 요게 뭐죠? 황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황산을 발생시켜서 결국은 황산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거를 저온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삼산화황 가스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노점 온도가 150도씨이다 보니 150도씨보다 떨어져 버리면 액으로 바뀌고 요 H2O랑 화합해서 황산을 발생시키니 발생 온도가 150에서 170도씨 이하, 즉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은 이러한 저온부식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울 내용은 아닙니다. 외울 거는 고온부식 발생 물질 바나듐, 저온부식 발생 물질 황, 고온부식 발생 온도 500도씨 이상, 저온부식 발생 온도 150도씨 또는 170도씨 이하,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걸 딱 정리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고온부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봅시다. 보일러 운전 중 외부 부식에서 고온부식이란 중류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에서 중류에 포함되어 있는 뭡니까? 바나듐 성분이겠죠. 그래서 1번은 바나듐. 그래서 바나듐 쓰시고 그냥 V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그냥 V라고 쓰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바나듐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바나듐 정확하게 한다면 기호 V까지 써주시고, 자, 그래서 맞아보면 바나듐이 연소용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된 후 뭐가 발생하죠? 오산화 바나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화 바나듐 작성해 주시고 화학기호 아신다면 V2O5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모르겠다 하시면은 오산화 바나듐만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자, 오산화 바나듐으로 되어 고온 전열면에 부착되어 몇 도씨 이상입니까? 500도씨 이상이죠. 그래서 5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그 부분을 부식시키게 된다.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바나듐, 2번은 오산화 바나듐, 3번은 50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말 나온 김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자면 우리 폐열 회수 장치 중에 폐열 회수 장치 설치 순서가 연도가 있고 연돌이 있다면 여기 가운데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연도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순서가 과, 제, 절, 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의해 설치를 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고온부가 어딥니까? 앞쪽 과열기, 제열기가 고온부고요. 그 다음에 저온부가 어딥니까? 절탄기, 공기열기가 저온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온 부식이 발생되는 곳은 과열기, 제열기죠. 고온 부식. 그 다음에 절탄기, 공기열기는 저온 부식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는 어차피 연소실 앞단에 있기 때문에 연도 앞단이죠. 거의 연소실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얘가 거의 한 500도씨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과열기, 제열기에서 열량을 뺏었으니까 저온부로 갈수록 절탄기, 공기열기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급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온부식의 우려, 여기서는 저온부식의 우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다 문제를 줬네요. 가번에 보시면 연료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가번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열량계에 의한 방법. 자,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공업 분석입니다. 공업 분석에 의한 방법.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원소 분석. 원소 분석에 의한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열량계, 공업 분석, 원소 분석 이렇게 좀 외워 주셔야 되고, 이 중에서 열량계에 그 관련된 요 이제 열량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열량계를 쓰기 때문에 열량계에 의한 방법인데 요 열량계 종류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부식.
본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융커스식,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부식 열량계 전부 열량계예요. 그 다음 융커스식 열량계, 자, 그 다음 시그마 열량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각각은 어떠한 열량계냐? 본부식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의 열량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융커스식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기체, 그 다음 시그마도 기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융커스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회차에 풀어본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기체 또는 증발하기 쉬운 액체의 열량을 측정하는 열량계 종류 이름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증발하기 쉬운 액체, 쌤 그러면 액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발하기 쉬운 액체라는 것은 거의 기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융커스식 열량계도 마찬가지로 기체 열량 측정에 사용이 되고 부가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액체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본부식은 대부분 고체, 그래서 고체 액체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시그마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시그마 열량계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 열량계입니다. 융커스식 열량계가 나오고 나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잘 다루어지진 않는데 알아는 둡니다. 지금 푸는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합원 보시면 뭐라 돼 있느냐? 나합원에 보면 고체 및 액체 연료의 발열량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명칭. 그럼 뭡니까? 요거 본부식 열량계입니다. 고체 액체. 그래서 요게 답이 본부식 열량계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니까 기체 연료의 발열량 측정 시 사용되는 기기의 명칭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기체 열량 측정 요거 두 가지죠. 융커스랑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융커스식 열량계 그리고 시그마 열량계.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란에는 제가 방금 적어드렸던 요 내용들이 필히 들어가 주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일러 압력 10kg/제곱센치, 온도가 400도씨, 과열증기 100kg에 20도씨 물 20kg을 넣었을 때 같은 압력에서 179도씨의 습증기가 되었다면 이 증기의 건조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10kg/제곱센치 400도씨의 과열증기 엔탈피는 780kcal/kg, 증발 잠열은 480kcal/kg, 물의 비열 1kcal/kg 도시이며 외부로의 열 손실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만 읽어도 지치는 그러한 문제네요. 사실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어떠한 공간이 있다, 이런 걸 개라고 하죠. 열이 모여 있는 거. 자, 이때 증기가 이 공간 안에 400도씨 증기였는데 100kg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과열증기죠. 400도씨니까. 자, 이때 여기 공간 안에 뭔가를 넣었어요. 뭘 넣었냐? 물을 탁 넣어주는 겁니다. 물을 얼마나 넣습니까? 20도씨짜리 물을 20kg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혼합이 되겠죠. 두 개가 혼합이 되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습증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습증기. 자, 이때 이 습증기의 온도는 179도씨였는데 이 179도씨짜리 습증기의 건조도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이해는 하셨죠? 이렇게 섞으니까 습증기가 됐어요. 이 습증기가 179도씨짜리였는데 그때의 건조도는 얼마입니까? 습증기니까 건조도가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거 두 개를 혼합했어요. 혼합했을 때 습증기 온도가 179도씨가 나왔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혼합했더니 혼합 온도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열평형 법칙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 법칙에서 사용했던 공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열역학 제0법칙이죠. 거기에 보면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G1 T1 더하기 G2 T2는 G1 더하기 G2에 T3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요게 믹싱된다라고 해서 TM 혼합온도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요렇게 쓰도록 하죠. 자, 이게 뭡니까?
두 개의 물질을 딱 맞대었어요. 맞대었을 때 이게 1번 물질, 이게 2번 물질이라고 한다면 1번 물질의 양 G1이 있고 1번 물질의 온도 T1이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G2, T2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물질의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열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동하는 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동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을 보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물질 딱 합쳐지면 마지막 순간에 온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즉 열량이 같아지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열평형입니다. 자, 이때 얘들 두 개를 딱 더해보니까 G1 더하기 G2 했더니 마지막에 혼합온도 T3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합온도 T3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구하면 되는 건데,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우리 열량 Q라는 것은 결국은 Q1, Q2가 같다라는 거니까 열량 Q라는 것은 G 델타 H로 풀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T 대신에 G1H1 더하기 G2H2는 G1 더하기 G2의 H3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공식은 바로 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엔탈피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죠. 그래서 G1H1 더하기 G2H2는 G1 더하기 G2의 마지막에 혼합 엔탈피 H3라고 할까요? H3라고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끔 제가 해설에 있는 공식하고 똑같이 바꿀게요. 그래서 GV는 H2 더하기 GW는 H1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서 GV라는 거는 베이퍼, 증기입니다. 그래서 증기의 양, 요거 증기 엔탈피, 요거는 워터, 물이죠. 물의 양, 물의 엔탈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똑같죠. GV 더하기 GW 해가지고 H3 대신에 여기서는 H2- 이렇게 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조도라고 했어요. 근데 요 공식만 봤을 때는 건조도 X가 없죠.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서 건조도 X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H-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 H-는 다르게 쓰면 H-에 더하기 R X한 값과 같습니다. 자, 이때 H2-가 뭐냐면은 습증기 엔탈피예요. 습증기 엔탈피. 그리고 요 녀석이 포화수 엔탈피. 포화수 엔탈피. 그리고 요 R이라는 게 증발 잠열. 증발 참열. 그 다음 X라는 게 건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2- 이 습증기 엔탈피잖아요. 이 뭔데요? 다 합쳤을 때 처음에 증기였는데 여기에다 물을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습증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 습증기가 됐으니까 습증기 엔탈피를 구하는데, 그때 이 습증기 엔탈피를 구하는 공식이 H-의 Rx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습증기란 것은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 액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기체도 들었죠. 그래서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는데 요걸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습증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습증기 엔탈피를 H2-로 둔다면 요 액이 뭐가 되느냐? 바로 포화수가 된다. 포화수, 그거를 액으로 보고요. 이 포화수 엔탈피를 H-로 뒀을 때 요 습증기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기체의 양을 Rx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R이라는 건 증발 잠열, 거기에 해당하는 건조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건포화증기다. 그러면 요 건조도 X가 1이 나올 겁니다. 1이 나와야 건포화증기가 되는 거겠죠. 건조한 정도가 100%인 거니까. 만약에 0.9, 0.8이라면 이건 뭐예요? 습증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습증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건조도를 찾는 거니까, 이 습증기의 건조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요 H-에 Rx를 더해준다면 결국 뭡니까? 습증기 엔탈피가 되니까 습증기 엔탈피를 요걸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꿔 써보면 H- 더하기 Rx 이렇게 쓰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조도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조도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공식 정리는 다 됐습니다. 공식 정리 다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건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공식 실컷 정리해 놓고 조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숫자를 잘못 넣어버렸어. 그러면 오답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조건을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GV라는 것은 증기의 양이니까 100kg이라 줬고요. 증기양 100kg. 자, 그 다음에 GW 이 물의 양입니다. 20kg 줬고요. 자, 그 다음에 H1 한번 찾아보면 H1은 뭡니까? 요거는 물의 엔탈피, 급수 엔탈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급수 엔탈피가 지금 엔탈피라고 따로 준 건 아니고요. 이 물의 온도를 20도씨로 줬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했죠? 이게 20kcal per kg의 엔탈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엔탈피 H란 것은 C 델타 H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물의 비율은 킬로칼로리면 어차피 1입니다. 킬로칼로리 per kg의 도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20도씨를 넣어요. 그럼 도시 사라지면서 킬로칼로리 per kg 되니까 어차피 얘나 똑같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20kcal per kg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조건 정리하는 거예요. 조건 정리를 해야 차근차근 넣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2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과열증기 엔탈피인데 자, 과열증기는 앞에 말했듯이 급수온도랑 또 다르죠. 비열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준 겁니다. 단 10kg per 제곱센치에 400도씨 과열증기 엔탈피는 780이다. 준 거예요. 780 kcal per kg.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열 줬죠. 증발 잠열은 480 kcal per kg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뭔가 한 가지가 빈 것 같은데 H-가 없네요. 자, H-는 이게 포화수 엔탈피죠. 포화수 엔탈피. 근데 포화수 엔탈피인데 포화수 엔탈피를 얼마입니다 라고 하고 주지는 않았어요.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포화수 엔탈피와 습증기 엔탈피를 온도로 봐야 돼요. 습증기 온도와 포화수의 온도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몰레르선도 한번 그려봐요. 몰레르선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0kg per 제곱센치다 라고 합시다. 이때 포화 온도라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온도가 179도씨라고 줬어요. 그럼 포화 온도라는 것은 상태가 변할 때의 온도죠. 그게 가득 찼다라는 뜻이니까 요 포화 증기가 될 수도 있고 요 포화액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열보화 그리고 여기는 잠열보화, 그 다음 여기 현열보화인 거죠. 이때 포화 온도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포화, 여기가 증기, 여기가 물이라고 했을 때 포화 증기가 여기까지 와서 179도씨까지 와서 서서히 상태 변화해서 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포화 온도라는 것은 증기 가득한 상태, 물 가득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화 온도는 179도씨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습증기 안에서는 일정할 테니까요. 압력과 일정할 테니까. 자, 그러니 포화 증기 온도랑 이 포화수 온도를 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179도씨라는 말은 물의 엔탈피가 179kcal per kg 가 같다라고 또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H- 포화수의 엔탈피는 179로 두고 풀겠습니다. 왜냐? 포화수 엔탈피라고 따로 준 게 없죠. 그러니까 포화 증기의 온도와 포화수의 온도를 같다라 가정하고 그 포화수 온도를 기준 엔탈피를 같다라고 가정해서 푸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고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건조도 X를 구해야 돼요. 그럼 건조도 X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자, 이렇게 덮어놓고 우선은 얘들이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건데 지금 얘들이 내려가면 안 되죠. 이렇게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얘들 두 개가 먼저 내려가면 H 다시 더하기 RX가 남고요. GV 더하기 GW 분의 GVH2 더하기 GWH1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H 다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잖아요. 그러면 X를 구한다. 그럼 잠열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공식 X는 쭉 해가지고 GVH2
H2 더하기 GWH1 나누기 GV 더하기 GW에다가 마이너스 H에 잡열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버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대로 수치를 넣게 되면요. 자, 쭉 나눠놓고 합시다. 자, GV가 지금 100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부터 100 곱하기 H2가 780 더하기 GW가 20 곱하기 H1이 20. 그래서 조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GV가 100 더하기 GW 20. 그 다음 여기 빼기 요 빠뜨리시면 안 되죠. 빼기 요게 H 다시죠. H 다시가 179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잡열이 48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면 0.988이 나오고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하면은 요게 0.99 건조도는 단위가 없죠. 0.99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찾아내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성을 하실 때 계산 과정에다가 뭐 사실 요거 X니까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작성해 주시고 답란에다가 0.99라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번 풀어보시면 공식을 아니까 금방 푸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조건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에너지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문제 평균적으로 15문제에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푸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거 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두세 문제 풀 시간이 없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우선은 놔두고 뒤에 걸 먼저 푸는 겁니다. 뒤에 거 4번부터 쭉 풀어서 15번까지 다 푸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이거 푸시면 돼요. 푸시고 조건 정리 차근차근 하면서 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가 높다 딱 보고 나서 딱 느끼잖아요. 문제 읽어보면 이 난이도가 딱 느껴지거든. 그런 경우에는 좀 미뤄뒀다가 마지막에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시간 다 썼고 그조차도 만약에 틀렸어. 그럼 뒤에 거 두세 문제 못 풀었어요. 그거 이만큼 낭패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시험 요령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렵구나 이런 거는 좀 뒤에 풀어야 되겠다. 남겨뒀다가 뒤쪽에 거 풀고 돌아와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메탄 10 노말 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킬 경우 필요한 이론 산소량 노말 세제곱미터와 이론 공기량 노말 세제곱미터를 각각 구하시오. 자, 이번 문제도 뭐 이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을 각각 구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탄 CH4죠. 요게 이제 산소와 화합해서 연소 반응입니다. 뭐가 생기느냐? CO2와 H2O가 생기더라. 자, 이때 완전 반응식으로 만들려면 분자수 맞춥니다. 탄소 1개, 그럼 수소가 4개니까 여기 2개, 그럼 산소 2개, 2개니까 4개죠.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제 풉니다. 우선은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메탄이 탈 때 이론 산소량 요 몰로 친다면 2kmol이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kmol은 최적으로 나타내면은 22.4m 삼승과 같고 1몰은 최적으로 하면 22.4리터와 같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람으로 잘못 적었었습니다. 그 그람 아니고 리터입니다. 리터. 자,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노말 미터 삼승으로 풀어주세요. 노말 미터 삼승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단위? 요 미터 삼승 단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탄이 1이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kmol 탈 때 최적은 22.4m 삼승일 테니까 이때 이론 산소량은 킬로몰로 치면 2kmol입니다. 2kmol 곱하기 2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탄도 마찬가지. 엄밀히 따지면 1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1kmol일 때 22.4고 2kmol일 때 22.4m 삼승이다. 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다치고 1은 그냥 생략한다 라는 거죠. 자, 이때 메탄이 22.4일 때 요만큼이었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메탄이 10 미터 삼승일 때 얼마입니까? 이론 산소는 얼마입니까? 요걸 물어본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례식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되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O0는 요거랑 곱하니까 22.4가 내려가고 분의 2 곱하기 22.4
곱하기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러면 이게 뭐예요? 이론산소량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지워지니까 2 곱하기 10, 20 노말 미터 3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 개 구해냈습니다. 이론산소량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어떻게 구합니까? 쉽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0.21만 나누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래 공기라는 것은 이론 공기라는 것은 안쪽에 질소가 우리가 부피 조성 미터 3승 부피 조성으로 했을 때 79% 들었고요. 그럼 O2 산소가 21% 들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론산소 O0로 놓는다면 결국은 O0라는 것은 A0 곱하기 0.21 한 값과 같으니 A0는 어떻게 됩니까? 0.21분의 O0 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에 의거 자 2번 A0는 0.21분의 요거 20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 요거는 95.238이니까 세 번째에서 반올림 탁 하게 되면은 95.24 노말 미터 3승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계산해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과정에 1번, 2번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 다 적어 주시고 답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론 산소량은 20 노말 미터 3승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2번의 답은 95.24 노말 세제곱 미터. 그래서 요게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동관, 구리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의외로 자주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관을 재질별로 두께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재질별로 구분 먼저 하면 연질이냐 반연질이냐 반경질이냐 경질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질의 경우에는 O 이렇게 나타내고 반연질은 OL 그 다음에 반경질, 경질인데 경질이 H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경질은 2분의 1H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OL 2분의 1H, H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께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두께 K, L, M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게 K, 가장 얇은 게 M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KS 규격에는 없지만 더 얇은 게 N이라는 게 있긴 한데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 알아는 두세요. KLM, KL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세 가지 분류로 나오고 네 가지 쓰시오 하면은 KLMN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N까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일러 자동 제어의 신호 전달 방식 중 인터럭 제어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뭡니까? 앞, 저, 프, 저, 불.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초가, 인터럭. 그래서 압력 제한기 또는 압력 스위치랑 연결해서 압력이 초과하게 되면 인터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이 뭐예요? 연료 차단 밸브죠. 그래서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 또는 전자 밸브라고 하는데 그게 연료 공급 또는 차단을 하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만약에 압력이 초과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탁 잠궈서 버너를 꺼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터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수위 인터럭. 그래서 저수위 인터럭은 고저수위 경보장치랑 연결해서 저수위 시 인터럭을 시켜주게 됩니다.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프리퍼지 인터럭. 자, 요거는 송풍기랑 연결하죠. 송풍기랑 연결해서 안쪽에 미연소분을 프리퍼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연료를 탁 차단해가지고 혹시나 남아있을 미연소분에 의한 역화 또는 논의 폭발을 방지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연소 인터럭. 자, 요거는 연료 조절 밸브와 연결해서 저연소로 전환되지 않으면 인터럭을 시켜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연소 파일럿 버너에 착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요게 전환이 된다면 정확하게 착화가 될 것이고 안 된다면은 불이 꺼져 있겠죠. 그래서 저연소로 제대로 전환 파일럿 버너가 점화가 되지 않으면 인터럭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불착화 인터럭.
자, 이거는 화형 검출 장치랑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착화가 되지 않거나 실화가 발생하면 차단 밸브를 탁 잠궈버리죠. 연료 차단 밸브, 전자 밸브를 잠궈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록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류 앞접, 후접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6번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주철제 방열기의 형식이 5세주형이며 높이가 650mm, 쪽수가 20개. 그리고 유입 관지름이 25mm, 유출 관지름이 20mm인 방열기에 도시기호를 그리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주형이든 세주형이든 이름에 그 모양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형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두면은 요게 3주형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요걸 반으로 탁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하나인데 일단 세 줄인데 요거를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뭐라 부릅니까? 3세주형.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나눴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5세주는 뭐겠어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번을 세분화해서 나눴겠죠.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케이싱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방열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쪽수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집니다. 쭉쭉쭉쭉쭉 나눠져요. 자, 이때 이 방열기 같은 경우에는 5세주형이면서 높이가 650mm이면서 그리고 쪽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 나눠놓은 쪽수가 20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유입 관지름과 유출 관지름 이게 들어가는 거고 요게 나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 유입 관지름 같은 경우는 25mm 해도 되고 A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출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20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러한 방열기를 도시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맨 위에 있는 게 쪽수입니다. 자, 20쪽 또는 20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형식 어떻게 됩니까? 5세주죠. 만약에 3주형이에요. 그럼 3주형이면은 요러한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 3세주형이면 3 요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거는 5세주기 때문에 5 요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 5C 요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둘 다 똑같은 표시 방법이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5세주란 뜻이고 높이가 650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 유출 관지름이 25 곱하기 20A가 되는 거다. 자, 요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일러의 운전 중 온도계의 부착 위치 4개소를 쓰시오. 자, 이전에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급수, 그 다음에 버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는 뭐였어요? 입구 온도계. 자, 그래서 급수, 보일러에 급수하는 물의 온도를 재야 되니까 급수 입구 급수 온도계. 자, 그 다음에 버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연료의 온도를 재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급유의 온도를 잽니다. 급유 온도계. 그래서 버너 입구 급유 온도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 제, 절, 공인데 과열기, 제열기 묶고 절탄기, 공기열기 묶어요.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는 출구 온도계. 출구 온도계. 그럼 절탄기, 공기 열기는 전후죠. 전후 온도계. 자,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과열기, 포화진기를 과열진기로 만드니까 과열진기로 가열했을 때의 그 과열진기 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출구 온도계. 그리고 고압터빈으로 보내서 쓰고 고압터빈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증기를 다시 재가열하니까 재가열 후 온도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열기, 출구 온도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압터빈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절탄기, 공기열기는 절탄기는 급수예열기, 공기열기는 공기예열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열 전후의 온도가 중요하죠. 전후의 온도를 측정해서 효율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쌤 여기 급수 온도계 있는데 여기도 급수 온도계 쓰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급수 예열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급수 온도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절탄기 없는 경우에는 요 급수 입구 온도가 주된 역할을 할 거고요. 절탄기가 있다면 절탄기 전후 온도계가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보일러,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급수 입구 급수 온도계, 그 다음 두 번째 버너 입구 급유 온도계, 그 다음 세 번째
과열기, 제열기의 출구 온도계. 네 번째, 절탄기, 공기 예열기의 전후 온도계. 다섯 번째, 보일러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자, 이렇게 5가지 종류 알아두시고 뭐가 입구에 있고 뭐가 출구에 있고 뭐가 전후에 있고 뭐가 본체에 있는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운전 중 그루빙이 발생하기 쉬운 곳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루빙이 뭐였느냐? 우리가 뭐 보일러 동체일 수도 있고 연소실일 수도 있는데 보일러라는 것은 항상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열에 의한 신축 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쓰다 보면 계속 신축하다가 갑자기 팍 접혀버려요. 그래서 빡 접혀버리면 어떻게 되냐? V형으로 탁 파진다거나 아니면 U형으로 이렇게 탁 파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그루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접혀버렸다. 자, 그래서 이 그루빙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신축부. 실제 답을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축부, 신축이 많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굽힘부. 또는 이 다른 말로 망곡부 이렇게 부르죠. 망곡부. 꺾이는 부분. 자, 그리고 겹침부. 겹쳐진 부분 요런 데서 많이 발생해요. 신축부는 당연히 열에 의한 신축에 의해서 팍 접혀버릴 거고 굽힘부 배관이 딱 꺾여 있으면 이 좀 크게 꺾으면 좀 덜해요. 근데 팍 꺾여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열에 의한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빡 접혀버려요. 그 다음에 겹침부 특히나 이제 리베디움부 같은 경우가 리베디움이 겉이랑 안이랑 이렇게 겹쳐서 팍 이렇게 박아 놓는 이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열에 의한 응력이 아주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신축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루빙이 많이 생기는데 요거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군요 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리베디움의 판이 겹치는 가장자리. 자, 겹침부죠. 겹침부 많이 발생합니다. 열응력이 강한 곳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평경판의 거실 스테이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거실 스테이.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일러가 동체가 있으면 이 동판이 있고 경판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용접이음 할 수도 있는데 용접이음 하든 리베디움을 하든 요게 이제 이음부가 생기니까 요거를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오래 쓰다 보면 이음부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거실 스테이라고 해서 요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 탁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 편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밑에 우리 노통 보일러면 노통이 이렇게 지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통, 이 버너가 있으면 여기를 계속 연소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요 부분이 어때요? 특히나 치아가겠죠. 요 부분이 열에 의한 신축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합니까? 브리딩 스페이스를 설치하는데 대략 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225mm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종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만들어주고 이게 너무 붙어버리면 이게 열에 의한 신축 때문에 쭉쭉쭉쭉 하다가 빡 접혀버리잖아요. 요 부분이 빡 접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루빙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 신경 쓰기 위해서 어떻게 브리딩 스페이스 공간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실 스테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접시형 경판 모퉁이의 망곡부. 그래서 뭐 모퉁이 요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망곡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꺾인 부분이죠. 꺾인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경판에 뚫린 급수 구멍. 자, 요런 부분도 치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강도가 약한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노통 하단의 아담슨 조인트의 플랜지 부분. 자, 이 플랜지 부분 아담슨 조인트 같은 경우가 요 가운데다가 플랜지를 딱 대는 거잖아요. 우리 저 평형 노통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평형 노통 같은 경우는 신축의 흡수가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파형 노통보다 파형 뭔데 접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형 노통 같은 경우는 아담슨 조인트를 연결하는데 여기에 이제 패킹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킹부가 있고 볼트 너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데 요 플랜지 이음부가 어때요? 아무래도 신축 작용에 의해서 응력이 많이 발생하겠죠. 패킹이 있는 요 부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신축을 패킹 부분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요 용접 부분은 어때요? 열의 응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빡 접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통 하단의 아담슨 조인트의 플랜지 부분 요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증기 발생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증기 트랩의 설치 시 장점을 3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기 트랩 왜 씁니까? 우리가 보일러가 탁 있다.
증기 트랩은 증기 보일러에서만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방열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증기를 딱 보내겠죠. 증기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갈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갈 때는 증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방열기를 거치면 방열기에서 열을 쫙 방열을 하니까 나올 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론상으로는 응축수. 그죠? 액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물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실내 환경은 상시적으로 바뀌고,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다 보니까 다 응축하지 못하고 일부 증기가 섞여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 두 개가 섞여 다니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수격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격작용에 의해서 기타 장치나 배관을 때려버리고 손실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축수 중에 증기, 기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순환 효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증기 트랩을 딱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 들어갈 때는 응축수 일부, 증기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증기의 열이 방열이 되면서 응축수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증기가 액으로 바뀔 테니까. 그러면 플로트라든가 기타 그 장치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센싱 해가지고 응축수 상태로 다 변하면 응축수만 이렇게 배출시켜서 보일러 쪽으로 보내주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기 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증기 보일러에만 설치를 합니까? 당연히 온수 보일러에서는 증기가 발생되지 않으니 들어갈 때도 온수, 나올 때도 온수니까 증기 트랩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 증기 트랩 설치 시 장점을 3가지 써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죠. 요거 섞여 다니는 걸 방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장치 내부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부식 방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순환율이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증기가 많이 섞여서 한순간에 체류하면은 순환율이 저해되다 보니까 배관 도중에 응축수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응축수가 남아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응축수가 막 이런 데 체류하고 있으면 부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제거함으로써 순환율을 높여주니까 응축수가 체류할 일이 없습니다. 배관 도중에. 그래서 요걸 순환을 시켜주니 장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관내 마찰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보다는 증기의 최적이 크다 보니까 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찰 저항 유체가 흘러갈 때 이제 내 표면에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라는 말은 이쪽으로 밀착되는 기체 역시도 많다, 또는 유체가 많다라고 볼 수 있으니 마찰 저항이 높아지는 겁니다. 증기가 많아지면. 자, 근데 증기가 아닌 응축수로 만들어 보내주다 보니까 관내 마찰 저항이 감소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관내 응축수의 연속 배출. 그렇죠. 응축수 만들어 배출, 응축수 만들어 배출, 연속 배출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열 손실 방지 및 이용 효율 증대. 왜 그래요? 순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순환이 잘 될수록 방열기가 더욱더 따뜻한 그 열을 방열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뜨거운 증기를 계속 못 보내주니까 보내다가 말다가 하면은 방열량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순환이 잘 되면 뜨거운 증기가 계속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방열량이 높아진다. 그 말은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이용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자,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도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배관 작업 시 강관을 절단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쭉 보시면 파이프 커터는 요거 이제 수동 파이프 커터죠. 우리 에너지 작업형 한번 해보시면 이 실제로 수동 파이프 커터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 커터. 그 다음 셋톱, 이 셋톱 말 그대로 셋톱인데 간혹 보면 쌤 에너지 그 작업형에 셋톱 가지고 가도 되나요? 라고 묻지만 가져가도 됩니다. 가져가도 되는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거 자르고 나면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셋톱 있고요. 그 다음 다이헤드형 동력 나사 절삭기. 요거는 실제로 어떤 작업이 가능합니까? 나사 절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절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머 작업까지 한 번에 가능한 이 동력 나사 절삭기죠. 그래서 다이헤드형 동력 나사 절삭기, 이것도 에너지 작업형 하시면은 꼭 만지게 될 공구 또는 장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가스 절단기. 요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이제
은행 터리범들, 그런 이제 도둑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끔 보면 은행 그 이제 맞추는 전문가도 있지만 맞추지 않고 이 가스 절단기로 쫙 불쏴가지고 절단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 가스 용접기 토치도 가스 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절단 가능하고요. 그다음 기계톱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 기계톱 돌아가는 거. 그럼 연삭 절단. 그래서 요거 이제 갈아내서 자르는 건데 그냥 요렇게 보시면 돼요. 고속 절단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 절단기. 고속 절단기를 이렇게 연속 절단기로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거구나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염장치의 설치 목적과 보염장치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보니까 보염장치 설치 목적, 나번 보니까 보염장치의 종류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설치 목적은 보염장치가 뭐였어요? 화염을 보호한다. 그래서 염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보염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역할이 뭐냐면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 잘 섞이게끔 이 비율이 맞아야 완전 연소하잖아요. 그리고 안정된 착화, 불착화 또는 실화를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염의 형상을 잡습니다. 화염의 형상을 잡아준다. 그래서 화염이 어느 한쪽으로 쫙 치우쳐버리면 효율도 안 좋지만 잘못하면 국부가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은 반대쪽은 차가워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이 난기류가 생겨요. 난기류가 생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불이 팍 꺼져버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해주거나 또는 이제 보조해줌으로써 이 화염을 지킨다. 보염장치. 근데 실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그 설치 목적, 연료의 분무를 돕고 그리고 공기와의 혼합. 자, 여기 있죠. 공기 연료의 혼합을 양호하게 하여 안정된 착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화염의 형상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 종류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윈, 버, 콤, 이렇게 배우시라 했어요. 그래서 윈드박스, 바람상자, 그 다음 버너타일, 그 다음 콘버스터, 그 다음 스테빌라이저.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를 다른 말로 보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염기. 그래서 보염장치 안에 보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염장치, 얘들이 다 보염장치인 거고 이 중에 보염기란 애도 있습니다. 이름이 보염기. 근데 보염기라고 외우면 헷갈려 버리니까 스테빌라이저라고 외우는 게 낫다라고 했죠. 그래서 윈버콤스. 자,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유니온부터 유니온까지의 방열관의 길이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방열관 피치는 200mm, 파이는 3.14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피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요 가운데 있는 배관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유니온부터 여기 끝단 유니온까지의 배관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자, 구간별로 좀 나눠본다면 요렇게 지금 잘려 있고요. 여기도 자를 수 있죠. 요렇게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릅시다. 여기도 요런 식으로 원의 중심에서 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잘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보세요. 요게 원호죠. 반원인데 원호로 합시다. 원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이때 배관은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양쪽이 원호인 배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표시를 해드리면 요게 L1, L1, L1이라고 해서 양쪽이 원호인 배관, 직관, 요 직관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배관이 L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쪽은 원호이고 한쪽은 유니온인 직관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서 L2라고 두겠습니다. 마찬가지 한쪽이 유니온이고 한쪽이 원호예요. 그 요거 L2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원호 부분이죠, 전부. 원호 부분은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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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총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면 돼요. L1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L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직관의 길이가 3.2m. 자, 여기 끝단에서 요렇게 했을 때 여기 끝단까지 이렇게 점선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단까지 길이죠. 그 길이가 3.2m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빼주면 원호 길이가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100이다. 자, 그래서 요거 반지름 100이면 R100이면 요거 미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만약에 미터로 바꾼다면 0.1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했을 때 요 배관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부분 요게 0.1m.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 0.1m니까 전체 3.2m에서 빼기 양쪽에 0.1씩 빼니까 0.2가 들어가요. 자, 이때 요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9m가 나오네요. 9m. 자, 그다음에 L2를 구해봅시다. 자, L2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나눠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차피 끝까지 간 거고, 그럼 이쪽에는 원호 길이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0.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2에서 빼기 0.1 하게 되고요. 요게 몇 개입니까? 위에 하나, 밑에 하나니까 곱하기 2. 자, 해서 구해보면은 6.2m. 자, 그다음에 L3죠. L3는 이제 원호입니다. 원호. 그래서 원호에 이 원둘레를 구해야 돼요. 원둘레. 그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예요? 원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원입니다. 원. 원이기 때문에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죠. 2파이 r. 근데 엄밀히 따지면 반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구해보게 되면 L3 여기에서 다시 구할게요. L3는 수식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2분의 2 곱하기 파이 3.14로 하라 했죠. 3.14 곱하기 반지름 0.1m입니다. 0.1 넣게 되고요. 몇 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4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1.256이 나오네요. 1.256. 자,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1.26m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거랑 요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길이 L은 다 더할 거예요. 9 더하기 6.2 더하기 1.26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6.46m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 공식 차례대로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더해주는 공식까지 작성해 주신 후에 최종 답안에 16.46m. 자,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증기보일러의 압력 상승에 따라 증기밸브를 처음 열 때 수격작용 워터해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아래 조건을 보고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일러가 딱 있다 치면은 보일러 안에 물을 채워서 가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관 라인이 있다 치면 요게 주증기 밸브다라고 하면은 자, 처음에는 주증기 밸브를 딱 잠궈 놓고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증기가 발생되어서 열도 보유를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압력이 오르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주증기 밸브를 열어놓고 예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끓기도 전에 막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증기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증기 발생 속도가 엄청나게 느릴 거고요. 발생되는 족족 열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열 부하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밸브를 딱 잠궈놓고요. 딱 잠궈놓고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다가 일정 압력 이상 올라오면 증기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때 밸브를 열어주는데 무턱대고 처음에 바로 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송기 라인 주증기 배관이죠. 주증기 배관이 운전하다가 정지하고 나서 다시 끓이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배관 자체는 냉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식은 상태예요. 식은 상태에서 처음 증기가 발생되었을 때 밸브를 딱 열어버리게 되면 증기가 빡 빠져나가지만은 배관이 차갑다 보니 증기의 열량이 손실되고 순간적으로 식어서 응축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응축수가 증기랑 같이 머금고 나가니까 빡 때려버리는 워터해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관 안에 그 전에 사용하다 운전 정지했으니까 그 전에 사용하다가 남아있던 증기는 식어서 뭘로 바뀌어 있어요? 응축수로 바뀌어서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체류하고 있던 응축수가 있으면 증기를 처음 공급할 때 응축수를 머금고 가면서 또 수격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턱대고 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여느냐? 자, 우선 답부터 알려드리면 답은 3, 1,
2번입니다. 자, 요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에 봅시다. 처음에 3번부터 합니다. 3번 보면 증기를 보내는 측의 주증기관이나 헤더 등에 부착된 드레인 밸브를 열어 응축수를 배출시킨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 상태로 변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드레인 밸브를 딱 설치해가지고 운전하기 전에 이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응축수가 있다면 다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드레인 밸브가 있다면 드레인 밸브에 맞춰서 구배를 맞춰놓기 때문에 열어주면 응축수가 있다면 쭉 빨려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번. 주증기관 내에 소량의 증기를 보내어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이렇게 다 여는 게 아니고 전개하는 게 아니고 살짝 여는 거면 눈치 보면서 살짝 여는 거예요. 살짝 열면 어떻게 돼? 증기가 살짝 나가면서 배관이 예열이 되겠죠. 예열이 됩니다. 갑자기 팍 열어버리면 차가운 배관에 바로 나가니까 응축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눈치 보면서 서서히 열어가지고 약간 예열을 시킨 후에 마지막에 2번 주증기 밸브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연다. 예열이 됐다 싶으면 그때 전개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여는 걸 전개라 그래요. 전개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금 더 열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또 조금 더 열고 또 기다렸다가 조금 더 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 정리됐죠? 3, 1, 2 순서에 의해서 이 주증기 밸브를 서서히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회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